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보다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더 적을 때, 그 소득인정액이 더 적을 때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흔히 소득인정액을 우리가 흔히 받는 개개인의 어떤 소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고 실제 소득에서 몇 가지를 공제하기도 하고 실제 소득에서 몇 가지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말이죠.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 소득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실제 소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평가액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소득평가액의 산정 방식도 큰 틀은 그대로 있지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변동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평가액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72페이지를 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반영한 금품을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람의 소득이 5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뭔가 늘 지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인을 고려를 해서 공제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반영한 금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평범한 근로행위를 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50만 원을 다 소득평가액으로 잡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이 5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소득은 50만 원이지만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이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어렵게 가서 번 돈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이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소득을 평가할 때에는 25만 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평가액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소득평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계급여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인 가구인데 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17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소득 인정액이 어떤 사람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7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는 약 한 50만 원인데 50만 원 중에서도 이미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나 등으로 지출될 거라고 평균되는 금액 약 한 10만 원 정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 가구는 일반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의 현금 급여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분이 그 소득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 특히 예를 들면 자활사업 같은 것에 참여해가지고 차이가 난다면, 만약에
70만 원을 벌던 시기가 있고 50만 원을 벌는 시기가 있다. 그러면 50만 원 벌 때는 약 한 50만 원을 생계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70만 원을 벌게 되면 생계급여의 액수가 30만 원으로 깎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계급여를 포함한 현금 금액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현금 급여를 받느냐는 바로 이 소득평가액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금액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떤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 그것도 다 소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소득입니다. 어떤 사람이 업에 종사했다. 소득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이제 도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난리를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비교적 쉽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월급 명세서와 함께 돈을 주거나 혹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거나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은 측정하기가 쉽습니다만 난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근로소득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3개월 동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용자가 둔 금액이 통장에 찍히거나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월급 명세서에 의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난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잡아서 약 한 15일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아주 단순한 보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에는 이 사람이 주로 미장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미장이다. 그러면 미장이의 일당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아주 단순한 잡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잡부의 일당은 예를 들면 35,000원이다. 그럼 35,000원 곱하기 15일이다. 그러면 35,000원 곱하기 15일이 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이 다 소득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소득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도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으로 산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소득입니다. 흔히 많지는 않겠지만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 이자가 한 달에 2,000원밖에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자는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양의무자 자녀가 있다. 근데 그 부양의무자가 자기 살기도 바쁘다 해서 최저생계비, 국가가 책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130%에 미달하면 모를까. 만약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3인 가구가 117만 원인데 117만 원에 130%라고 할 수 있는 약 한 150만 원 남짓의 소득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부양 능력이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에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한 한 50만 원에다가 그 사람의 부양비 30%를 아들일 경우에는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30 하면 3, 5, 15. 15만 원은 이 사람이 자녀가 돈을 주든
실제로 주지 않든 돈을 주는 것으로 가름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부양비입니다. 또한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또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착한 조카가 한 명 있어서 그 조카가 꾸준히 용돈이라도 하시라고 매달 통장으로 5만 원씩 꾸준히 넣어드린다. 그러면 이 5만 원도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산정하는 기준은 뭐냐? 연간 3회 이상 꾸준하게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이건 이전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3월에 한 번 드리고 7월에 한 번 드리고 12월에 한 번 드렸다. 그러면 이 집은 30만 원을 연간 이전 소득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12로 나누면 매달 대충 한 2만 5천 원 정도의 이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전 소득만큼 실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주는 생계급여는 그만큼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자세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이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일일이 이렇게 수급자에게 이전 소득이 있습니까? 얼마를 주십니까? 누가 얼마를 줬습니까? 이걸 일일이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금융 정보를 컴퓨터로 다 조회를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조카가 설이라고 10만 원 드리고 생신이라고 10만 원 드리고 혹은 추석이라고 10만 원 드린 것이 통장으로 3번 찍혔으면 이전 소득으로 계산이 되고 예를 들면 조카가 방문해서 이거 세뱃돈 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봉투로 주고 가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마 이번 설에 세뱃돈을 누가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전 소득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이걸 만약에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이건 이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간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정소득입니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벌이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래 이 양반이 그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전기세는 누가 냈고 물세는 누가 냈고 핸드폰은 어떻게 유지했고 밥은 어떻게 끓여 먹었습니까? 그냥저냥 살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측정을 해서 적어도 핸드폰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밥을 끓여 먹고 또 이러려면은 한 달에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그 추정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대단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 소득보다는 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양비라든지 추정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비록 돈이 있더라도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장에 돈을 넣는 순간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그 돈이 단돈 2,000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통장에서 2,000원이 불어나는 순간 생계급여에서 2,000원이 빠진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예금을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소득을
측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한 15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록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득을 재산으로 축적하는 순간 바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로부터 박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또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보다는 난리를 하다든지, 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을 주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뭐 사흘 일하고 받고 또 일하는 날마다 조금씩 현금으로 받는 이런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만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이런 임금소득보다는 자영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선호하고, 또 사업소득도 대개 현금으로 주고 받는, 뭐 예를 들면 도장을 판다든지 이런 일은 선호하지만 사람들이 주로 카드를 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꺼려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득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논란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또 금품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사람의 생계급여의 액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왜 어떤 것은 포함을 시키고 같은 현금인데 왜 어떤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은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시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렇게 퇴직금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10일로 나누어 가지고 매달 8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은 그냥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 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보육료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만한 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육수당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 아동 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서 시작하고 있는 이런 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수입이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월급으로 받는 돈이 50만 원이고 장애인 연금으로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15만 원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드는 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아주 일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같은 정부에서 주는, 사실상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거나 자녀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거나 또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연금이나 혹은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사실상 정부에서 주는 다 이전 소득이에요. 그런데 보육료라든지 혹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 아동에게 주는 장애 아동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비해서 기초노령연금은 일부만 공제하고 소득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동과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은 그 소득에서 빼주면서 노인들에게 주는 수당은 소득이라고 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 관계하고도 혹은 사회적인 역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면서도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아라 하는 것은 국가가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소득에서 빼주지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수급자의 상당수가 지금 노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생계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노인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또 기초노령연금의 액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걸 소득으로 포함을 안 시킬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많이 해줘야 되고 이걸 소득으로 포함시키면 생계급여를 적게 해줘도 된다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또 여성의 경우 말이 보육이지 보육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눈치를 보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본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제 어떤 것은 소득에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들입니다. 특히 이 한부모 가족이나 혹은 이런 경우에 저는 흔히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한부모 가정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이제 자신의 이 학교 등록금을 낸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처럼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늘 논란이 되고 있고 이 규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점차 국가의 방침이 소득으로 포함시켜 가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시 한번 아까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벌 때는 현금 급여를 약 한 50만 원을 받았는데 자활 근로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7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근로소득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장애인이 이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을 경우에는 그 소득의 약 50%를 공제해주고 또 자활공동체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학생이 근로소득을 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이다. 그러면 그 소득에서 약 한 30%를 공제해주고
공제해주고 이제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일자리에서 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만약에 생계급여를 50만 원, 현금급여를 5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하고 35만 원만 소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계급여를 일반적인 근로에 참여한 사람에 비해서 15만 원을 더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또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같은 데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장려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수입이 좀 늘어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어떤 식으로 판정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77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판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줬던 월급 명세서라든지 혹은 통장에다 돈을 지급해줬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들이 바로 판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로 일할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대략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업종의 그 최저임금이나 업종의 평균임금이나 혹은 업종의 평균임금을 잘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한 날수를 곱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한 달이 우리가 30일이지만 흔히 난리를 하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일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공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약 한 15일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대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업소득,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농업소득을 보면 그 사람이 경작하는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이면 1000평, 뭐 500평이면 500평 이런 평수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로 쌀을 재배하느냐 아니면 주로 채소를 재배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판정을 해서 예를 들면 1000평에 쌀을 재배할 경우에는 얼마 1000평에 뭐 예를 들면 뭐 주로 상추와 같은 이런 야채를 재배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쫙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물간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금소득도 우리가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뭐 요즘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1995년에 그 노무인에게 노무인에게 국민연금이 적용되면서 당시에 뭐 한 54세나 5세쯤 되신 분들은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해서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지금 뭐 대체로 한 12, 3만 원 정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적 이전 소득. 예를 들면 조카가 혹은 할아버지가 혹은 손주가 꾸준히 통장으로 돈을 넣어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부양비인데 부양비의 경우에도 방금 얘기했듯이 결혼한 아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의 소득에다가 이제 그 고박이 30%를 하고 그 다음에 딸인 경우에는 15%를 곱해서 그 사람의 이제 부양비를 간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소득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말 소득과 관련된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통장을 봐도 돈이 없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되기를 희망하면 대개 금융정보 동의서, 또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주로 컴퓨터를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혹은 뭐 보험료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등을 다 조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책정을 해달라고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라든지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섬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2,000명 남짓 살고 있는데 당신이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약 한 30%가량의 개인정보를 정말 사사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섬 지역 정도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5%는 넘을 것입니다. 또한 보육료 면제를 받으려면은 혹은 보육료 감면을 받으려면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료 무료로 보육료를 받은 사람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있는 그 보육 아동, 보육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의 70%가 무료로 보육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 아동이 있는 집안의 가정의 상황이나 재산, 소득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노인의 약 90%쯤 됩니다. 국가의 평균적으로 봐서는 지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7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거의 노인밖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정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등록장애인이 지금 2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약 한 5%가 지금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급자, 또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혹은 또 보육수당, 또 기초노령연금 등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각종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집은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아서 혹은 일정 수준 이하여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너무 주민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좀 생각해 볼 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긴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너무 샅샅이
이자가 지난달에 15원이 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자 책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해남군에서 있었던 것처럼 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해서 수급자의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지만 그 통장을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수억 원을 사실상 빼돌린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면 수급자의 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하는 이런 목적과 함께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소득이라고 쉽게 수긍하는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은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전소득이라든지 또 가구 특성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돈 중에 어떤 것은 공제해주고 어떤 것은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 상당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하면 공제해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별로 장려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비는 공제해주고 장애인 연금은 공제해주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공제를 거의 안 해준다든지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그 당사자의 사회적인 어떤 세력화와 관련지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월급에서 얼마 번다 혹은 농사지어서 얼마 번다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서 현재 소득평가액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부양비, 실제로 돈을 주든 주지 않든 부양비라든지 혹은 추정소득, 그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생활 수준으로 봐서 얼마 정도 추정을 하는 것들은 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소득평가액이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생계급여의 액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소득평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사회복지사들 중에 자신이 돌보고 있는 혹은 지원해주고 있는 수급자나 혹은 수급자가 될 만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분들의 소득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급자를 해달라든지 혹은 사실상 생계급여를 올려달라든지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빡빡하게 소득평가액을 책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생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면, 자, 이런 경우는 꼭 좀 도움을 더 받아도 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지금 소득평가액을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소득평가액과 맞는지를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양비라든지 혹은 추정소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자금이 꾸준히 들어간다든지 의료비가 꾸준히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평가액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